예, 5회간 만에 공개 영상입니다. 예, 지금 막 공개 영상 올린 지 한참 됐네요. 오늘은 2024년 4월 달이에요. 2024년 4월 달에 제가 지금 시점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뭘 봐야 되는지. 그 부동산 시장 가격 보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뭘 봐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그 전에 이 앞에 서사 쪽을 조금 마셔야 돼. 부동산 시장이 2022년도, 그러니까 7, 8월 달, 그러니까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면서 부동산 시장 매크가 쭉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쭉 하다가 2023년도,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쭉 하락을 하다 2023년도 한 5월, 6월 정도 돼가지고 그때부터 다시 상승을 들어갔죠. 상승을 들어갔다가 12월 달 기점으로 다시 하락이 나왔다가 지금 4월 달인데 지금 약간 바닥치고 다시 상승이 나오는 중이에요. 이렇게 나오고 있죠. 예. 그러니까 여기 상승이 나왔던 시점이 상승이 시작한 게 2023년 한 5월 달 요 정도 그냥 예. 이거는 뭐 이게 언제냐는 대부분 이게 뭘 보느냐에 따라 틀려요. 원래 종합주택 유형을 보는 거하고 아파트하고 보는 거하고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떤 분은 저때 아닌데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맞는데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통계 보면 이렇게 나오니까 일단 통계를 갖다 기준으로 잡자고요. 네. 이렇게 하다가 올라가다가 12월 달, 2023년도 12월 달을 기점으로 하락을 하다가 지금 다시 2024년도 4월 달 기점으로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때 2023년도에 들어오면서 2023년도에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데,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뭐 가지고 나올 수 있느냐고 하면 그때,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시장금리. 어차피 기준금리가 하락을 한다든지 이거보다는 시장금리가 내올 부분이 좀 있다. 시장금리 좀 내올 부분이 있다. 왜 시장금리가 내올 부분이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조금 아시면 좋은데, 자, 하락이 본격적으로 쭉 오다가 하락이 시작된 게 2022년도 한 7월 달부터예요. 7, 8월 달부터고 실제 하락이 크게 나오기 시작한 건 10월 달 정도야. 이때 뭐가 있었냐면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장 볼 때 전체적으로 알고 보셔야지 편해요. 보실 때. 왜냐면 그 스토리가 이어져야 돼. 항상 여러분들이 하실 때 하나 이벤트를 끊어보시면 안 돼. 네, 끊어보시면 안 돼. 역사라는 건 이렇게 쭉 흐름으로 보셔야 됩니다. 2022년도 7, 8월 달에 뭐가 있었냐면 이때부터 뭐가 있었냐면 이때가 그 시점이야.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파월이 그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인플레이션이 뛰어오르니까 이제부터는 일시적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금리를 올리겠다고 한 시점이에요. 이 시점이. 금리를 올리겠다고 한 시점이고 실제로 이때부터 금리가 쭉쭉쭉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10월 달을 기점으로 사실 7, 8월 달에 그렇다고 해도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 약간 밀리는 수준이었는데 이게 10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떨어지는데 이게 뭐냐면 레고랜드 파트입니다. 레고랜드 파트예요. 그러니까 2024년도 10월 달에 우리나라 국채금리 보면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지금 한번 보여드릴까? 예. 여기 보시면은 자, 이거 보세요. 우리나라 국채금리입니다. 지금이 2022년도 10월 달부터 기준금리가 훨씬 높죠? 예, 훨씬 높죠. 근데 훨씬 높은데 보시면은, 주식이라든지 기타 등 자산군이 많이 뛰었잖아. 많이 뛴 이유가 뭐냐면, 이때부터 지금의 기준금리가 높지만 자산군들의 기준으로 자꾸 움직이는 거는 사실 시장금리 쪽이에요. 시장금리인데, 시장금리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자산군 중에서 가장 안전한 게 국채 쪽이야, 국채. 그 국채 중에서도 국가가 좀 더 튼튼하면은 더 안전하겠지. 우리가 보통 미국채를 가장 안전자산의 기준으로 잡습니다. 상대적 안전자산이에요. 어떤 분들 보면 이거 뭐 또 미국채가 왜 절대적이냐고 얘기해도 절대적으로 안전자산이 아니라 안전자산 중에 상대적 기준을 잡는 안전자산입니다. 이때 보시면 이때가 4.6 나오죠. 예. 국채금리가 4.6이 나왔다는 얘기는 국채 가장 안전하다는 우리나라의 자산군 중에 가장 안전하다는 국채금리가 4.64가 나왔다는 얘기는 자, 국가가 4.6을 준다고 하면은 국가보다 더 위험한 회사들은 얼마를 줘야 될까요? 금융채 같은 건 얼마 줘야 될까요? 예, 당연히 5를 넘어가겠지. 그럼 그 금융채가 5가 넘어가게 되면은 은행이 조달금리가 5점 몇 %라는 얘기야. 그럼 여러분들의 대출금리는 얼마에 줄 수 있겠어? 당연히 6이 넘어가겠지. 그래서 이때 6, 7의 대출금리가 나왔던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이때 하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이때가 그래서 대출금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대출금리가 6% 넘고 거의 뭐 7% 나오는 이건 신용도 다 틀립니다.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인데 신용도 다 틀려요. 다 틀려. 예. 모든 분들이 여러분처럼 신용도가 좋지 않아. 또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처럼 신용도가 나쁘지 않아. 이건 범위가 좀 커요. 거의 1.5에서 2%까지도 차이 납니다.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정도까지 올라가요. 지금 대출금리 얼마 정도 나올까요? 지금 대출금리 제가 어제 받았거든요. 어제 신용도 굉장히 좋으신 분. 예. 해서 받았는데 4.08인가 나왔습니다. 예. 이것도 물론 다 달라요. 사람마다. 신용도마다 틀리고 은행마다 다 틀립니다. 이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때보다 2% 이상 낮은 거야, 지금이. 기준금리는 지금이 높지. 기준금리는 지금이 높지만은 시장금리는 이때가 더 높았다고, 사실은. 자산군이 이때 쭉 하락했던 이유가 사실은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그래요라고 얘기를 하면 맞는 얘기야. 맞는 얘기는 맞는 얘기인데 100% 맞는 얘기냐고 하면 그거는 아니에요. 단지 기준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에 자산군들의 가격이 하락을 했다면은 기준금리 지금이 더 높지. 이때보다 지금이 더 높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때보다 자산군은 더 가격이 올라가 있잖아. 이때보다. 왜냐면 이때보다 기준금리는 높지만 지금이 시장금리가 상당히 낮다고. 그래서 이때 시장금리가 쭉 내려옵니다. 이것도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게 될 수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뭐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들 금융채 5년물 찾아가지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제가 찾아놓은 거 있으니까 그냥 시간 되면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금융채 5년물 여러분 쭉 보시면 여기 뭐 이렇게 쭉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2023년도에 두면서 시장금리가 쭉 떨어져요. 그러면서 시장금리가 상당 부분 떨어지고 나니까 이때부터 부동산 시장에 상승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5월달, 6월달 요 정도에서 매가의 상승이 나오죠. 상승이 쭉 나오는데 2023년도 10월 달에 무슨 일이 발생을 했냐면 미국 장기채 금리가 쫙 올라가요.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장기채 금리가 5.5 또는 어떤 분은 뭐 7%까지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했던 때가 이때입니다. 이때. 그래서 장기채 금리가 쭉 올라가면서 장기채 금리가 이렇게 쭉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장기채 금리가 쭉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가 일반적인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출을 받는 게, 여러분 대출 받는 게, 이거부터 말씀드려요. 대출 받는 게 기준을 잡는 게 대출 금리가 어떻게 나오냐면 금융채를 잡거나 딴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금융채를 잡거나 또는 코픽스를 잡아요. 금융채나 코픽스를 잡고 여기다 은행들이 가상금리를 붙이는 거야. 여기다 그러니까 여기다 자기 이렇게 마진을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진을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금융채는 은행이 돈을 빌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대 마진은 은행이 먹고 살잖아. 그러니까 은행이 몇 프로에 빌리나 여기다가 내 이윤을 붙여서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대출금리는 얘보다 높습니다. 여기 정상이에요. 여기 정상. 이게 예전에는 0.6, 0.7 하다가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몇 년 전에 금리 굉장히 낮을 때 있잖아. 그때는 이 가상금리가 거의 2% 근처까지도 갔어요. 1.75, 이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은 또 낮아요. 근데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신경을 거의 안 쓸 텐데 사실은 지금 이 부분이 시장에 좀 영향을 많이 줘. 영향을 많이 줘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 좀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사실은 부동산만 투자만 이렇게 하시고 금융 쪽 안 보시던 분들은 조금 적응이 힘든 시기긴 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십몇 년에 한 번은 이런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조금, 그러니까 부동산 위주만 하셨던 분들에게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2023년도 10월 달 정도에서 미국 장기채가 쭉 치고 올라가요. 쭉 치고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쪽 금융채도 쭉 치고 올라갑니다.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갑니다. 이때. 그러면서 다시 12월부터 하락이 시작을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공개 영상 몇 개 올렸던 게 많지는 않지만은 올렸던 게 이때 제가 2023년도에 여기 올렸던 게 2023년도에는 시장금리가 하락하면서 부동산에서 매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2023년도 이렇게 쭉 지나가다가 제가 몇 월 달이지? 지금 영상 올라와 있죠, 이거. 예. 쌍봉을 지나며. 라고 영상, 쌍봉 리스크에 대해서 제가 이거 올려놨잖아요. 예. 쌍봉 리스크에 대해서 올려놨던 게 요 정도 될 거예요. 아마 7, 8월 달? 요 정도 될 겁니다. 7, 8월 달, 8, 9월 달 됐나? 요때. 미국 장기채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쌍봉 하락.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쌍봉 하락이에요. 이거 조금, 투자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은 더 무서워요. 왜냐면 이게
2008년도부터 2009년도 12월, 2010년도에 이 쌍봉 하락이 나오면서 이게 5년간 하락이 나왔거든. 그래서 이거 쌍봉 하락이 되게 무서워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 설명드렸던 게 지금 올라가 있을 겁니다. 쌍봉 리스크에 대해서 하고 올려갔던 게 요거예요. 쌍봉이 나올 수 있다. 재차 하락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12월 달 기준으로 쌍봉 하락이 나오고, 제가 요게 12월 달인데, 12월 달에, 사실 여기 올리고 12월 달쯤에 하나 더 올렸어요. 이것도 공개 영상을 올려놨는데, 지금은 내어놨죠. 예, 저는 원래 일주일 정도 심하고, 아니 3, 4일만 올려놓기 때문에, 예, 이 쌍봉을 지나며가고, 이때 영상을 올렸습니다. 작년 12월 달. 보신 분도 계실 테니까. 그래도 뷰가 한 2만 뷰 정도 나왔으니까, 보신 분들, 어디 볼 분은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쌍봉 리스크가 발생을 해가지고 다시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어느 정도는 지나가고 있는 거하고 본다. 12월 달 올렸었나 보다. 지나가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재차 하락 상승이 어차피 곧 또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4월 달부터 다시 나오고 있어요. 요 시장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럼 이게 제가 이때 말씀드린 게 무엇에 관한 것이냐면 거의 금리에 대한 부분이야. 금리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시장을 갖다 이렇게 보실 때 지금 상황에서 원래 이게 항상 맞는 건 아닌데 항상 이걸 쓰지는 않는데 지금 상황에서 심플하게 보시면 돼. 심플하게 뭘 보시면 되냐면 자, 부동산군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격을 보실 때는 되게 간단해요. 가격이 맞는 거는 가격 상승이라고 하잖아. 가격 상승은 되게 간단해. 비용보다 수익이 크면 돼. 그냥 이거예요, 이거. 실제 규칙이 한 건 되게 심플합니다. 물론 규칙이 심플하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적용시키는 게 심플하다는 건 아니야. 이게 공식이 심플하다고 적용이 쉬운 건 아닙니다. 뉴턴 방정식. 그게 단 한 줄로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그게 거시기를 모두 다 설명한다고 하지만 그걸 가지고 우리가 행성의 움직임을 갖다 설명하지 못하잖아요. 예. 이게 실제 간단하느냐와 이걸 실제로 공식에 여러분들이 적용시키냐는 또 다른 얘기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조금 더 시장을 볼 때 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기에는 어떤 걸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걸 알기 좀 쉬운 거지. 간단하니까 참. 비용보다 수익이 크면 돼. 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자산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비용보다 수익이 크다는 게 뭐야? 흑자야, 흑자. 우리가 어떤 자산군이 흑자라고 하면 일단은 할만한가? 적자라고 하면 A 하지 말아야지 하잖아요. A라는 자산군이 있을 때 적자면 A 안에 안 한다는 게 뭐죠? 예, 내가 그 자산을 갖다 매입하지 않아. 또는 그 사업을 내가 뛰어들어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 라는 얘기죠. 즉 수요가 감소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비용보다 수익이 크면은 수요가 이렇게 증가가 나옵니다. 특히 부동산은 이게 왜 보통의 경우에는 비용과 수익이 이렇게 1대1로 먹히지 않아요. 딴 자산군에 모두 다 써서는 안 됩니다. 딴 자산군은 비용보다 수익이 큰 정도 갖다는 안 돼. 일정 수준 이상 커야 돼. 일정 수준.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게 개가 닫혀 있어서 그래요. 개가 닫혀 있기 때문에 부동산군에서는 비용보다 수익이 크면은 상승이 나와요. 전제 조건은 물론 하나 있습니다. 전제 조건 하나 있어요. 수요가 공급보다 커야 돼요. 수요보다 공급이 큰 상태라고 하면은 비용보다 수익이 크면 상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사실은 조금 더 자산군 중에서 좀 심플해. 좀 더 보기가 쉽습니다, 사실은. 규칙만 알고 보시면 다른 주식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쉬워. 주식이나 환이나 채권이나 이런 쪽보다는 사실은 쉬워요. 여러분들 기본 규칙을 알고 계시면. 자. 비용보다 수익이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면은 수요가 증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전세를 봅시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 잘 안 해보셨을 텐데, 자, 매가를 봅시다. 그럼 먼저. 매가에서 비용이 뭘까요? 자, 비용보다 수익이 크면 됩니다. 그러면은 수요가 증가해요. 그쵸? 지금 말씀드렸죠? 자, 매가에서 비용이 뭘까요? 이걸 대출 금리로 잡는 거예요. 자금 조달을 해야 되니까. 수익이 뭘까요? 수익률로 잡는 겁니다. 자산이니까 수익률로 잡지, 수익은. 수익은 수익률. 그 다음에 비용률은 대출 금리를 잡는 거예요. 그럼 전세는 뭘까? 전세에서 수익률의, 그러니까 전세라는 자산을 기준으로 잡아서 수익률을 잡으면 이게 뭘까? 이게 전환율이에요. 전세 전환율입니다. 그러면은 비용률은 뭘까? 대출금리.
전세 대출 금리예요. 그 대출 금리와 이쪽 편은 다 금리율 기준으로 잡아 계속. 대출 금리 기준으로. 대출 금리보다 전환율이 크게 되면 어떻게 된다? 전세의 수요가 증가해서 전세 가격이 상승한다. 되게 간단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면은 간단해. 이해만 하면 간단해. 이게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이해만 하면 되게 간단해. 전세 가격이 언제 올라요? 하고 물으신다면,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상태에서, 이거요. 대출 금리보다 전환율이 높으면은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매가도 마찬가지로, 매가를 기준으로 한 수익률이 매가의 대출금리보다 크면은 상승을 해요. 요걸 갖다가 만족하면 무조건 상승이 나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이게 조금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더 복잡해지는데, 그냥 심플하게. 예. 어차피 공개 강의에서 뭐 제가 복잡하게 할 이유는 없으니까, 심플하게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만 얘기를 하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나오는 경우는 보통에 무조건적인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무조건적인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이게 뭐냐면, 매가를 기준으로 해서 비용보다 수익이 커지는 경우야. 이 경우는 무조건 상승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조건 상승이 나오면은, 야, 저거만 알면은 상승 시기에 알 수 있네. 좋네. 쉽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일은 잘 발생 안 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대한민국 역사상 딱 2번은 있었어요. 역사상 2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로 검증할 수 있는 역사상 딱 2번이에요. 2001년과 2013년. 2001년 12월 달이고요. 2013년도 12월 달. 딱 2번이에요. 2번입니다, 2번. 거의 한 30년 동안 딱 2번 발생한 일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만약에 이것만 보고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수익은 확실히 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15년쯤 기다릴 수가 있어. 또 이게 앞으로도 다시 온다고 장담을 할 수는 없어. 이게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부동산 시장에 큰 하락이 있어야 돼. 큰 하락이 있다가 상승할 때 나타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하락도 컸잖아요 하실 수 있는데 기간적으로 커야 돼. 그러니까 추세 하락이 발생을 해야 돼. 3년, 4년, 5년 정도의 추세 하락. 그러니까 IMF나 서브프라임급의 하락이 나와줘야 돼요. 그 뒤에 상승할 때는 요걸 만족하고 상승을 합니다. 근데 요거는 제일 확실하긴 한데, 우리가 쓸 일이 별로 없어. 제일 확실한, 제가 이거 갖다 마지노선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매가가 항상은 마지노선이 이거예요. 자, 이게 왜 잘 나오기 힘든지 한번 봅시다. 이게 만족이 힘들어. 자, 수익률이 지금 얼마일까요? 현재. 대강 잡으면 대강. 이 수익률을, 주거용의 수익률은 안 나와요. 여러분 통계 찾아보시면 안 나와. 옛날에 나왔어요, 옛날에. 한 15년 전, 20년 전에 나왔는데 지금은 주거용은 수익률 자체가 나오지가 않아요. 통계가 안 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왜? 어떻게 알면 될까? 이걸 쓰는 거지, 이거. 전세의 수익률을 갖다 정하는 거지. 전세의 수익률을 갖다가 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환율. 근데 이건 전환율은 전세의 수익률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전세를 매매의 수익률 바꾸려면 다시 환산시켜줘야지. 뭘로? 전세가율로. 그러면 매가 기준의 수익률이 나오잖아. 전세가율에다가,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강의 하도 많이 하고, 요즘은 전환율 많이 쓰죠? 예. 요즘 많이 쓰시니까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 방식을 씁니다. 그럼 전세가율이 보통 수도권이나 이런 데 보면은 보통 60몇 %대야. 수도권이 70%를 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럼 60%대다? 그러면은 전환율은 우리가 이 시기 전에는 몇 %였냐면 4몇 %대였어요. 그럼 몇이야? 64, 24. 2%대가 나온다고. 즉, 대출금리가 2%보다 언더가 나와야 돼. 이런 일이 있을까? 대출금리가 2%보다 아래죠. 2% 극초반이 나와야 되는데, 잘 없습니다. 2020년도에 있었지. 미국이 마이너스 금리가 넘어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미국이 거의 제로 금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 한번 있었지. 사실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만족한다는 일은, 이걸 만족하는 건 진짜 금리가 정말 낮아야 돼. 정말 낮아야 돼. 혹은 금리가 정말 낮거나 혹은 전세가율이 정말 높거나 전환율이 정말 높아야 돼. 그래서 이거 잘 만족 안 해요. 만족해. 이거 만족하면 확실히 올라가지. 근데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 그냥 보셔도
굳이 이 공식 안 쓰고 그냥 보셔도 야, 이 정도면 오르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정도예요. 드실 정도 가격이 싼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직감적으로 왜 이게 이렇게 가격이 싸 보이는지 설명을 하라고 하면 이건데 이 설명을 안 하더라도 경험이 많으신 분은 야, 이거 진짜 싼데? 라는 생각이 드실 정도의 낮은 숫자가 나옵니다. 지금 기준, 지금 몇 나올까요? 지금 전환율이 5%대 나와요. 5%대. 수도권 기준은 전세가가 한 60% 나옵니다. 즉 3점 몇이에요. 3점 몇. 즉 대출금리가 3% 초반까지 떨어진다고 하면은 이걸 만족해요. 이걸 만족합니다. 대출금리가 3% 초반까지는 하락은 나올 수가 있지. 3% 초반까지는 나오는 게 가능은 하지. 그러니까 지금 당장 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능은 한 수치예요. 3%대 초반이라는 수치는. 즉 무슨 얘기다? 지금 전환율과 전세가율이 그만큼 높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하락이 크게 나왔다는 얘기야. 사실은. 이게 가능한 수준까지 가시권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하락이 크다는 얘기예요, 이건 지금. 자, 보통 첫 번째는 이건데, 이거는 지금 설명드렸다시피 잘 없어요. 십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야.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상승을 볼 때는 뭘 보냐면 이걸 안 봐요. 이거는 언제,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추세 하락 후에 추세 상승을 시작하는 지점에서 나와요. 보세요. 언제하고? 2001년 12월. 이거 언제 상승이에요? 지난주에 제 2차 상승기 스타트점이잖아. 자, 2013년 12월. 이거 뭐예요? 2012년 12월. 2012년 12월 뭐야? 2013년부터 상승 나왔죠? 자,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상승 나왔죠? 2013년부터 지금까지 상승 나오고 있죠. 대세 상승장을 딱 시작하기 직전에 만족하는 지표야, 이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쓰시려면 앞으로 이 부동산 시장을 하다가 한 4년 이상, 이번 같은 하락 말고, 이번 하락은 너무 짧아. 이 정도 하락 가서 안 돼. 그러니까 본격 하락은 2022년도 8월이니까 2023년도 8월, 2024년도 8월. 아직 안 됐죠? 즉 지금은 하락 기간이 잡았을 때 1년 반 조금 넘는 기간이야. 이 앞에는 2021년도 하반기부터도 하락했는데 그거는 하락이라기보다는 거래가 없었지. 여러분들 지표 보세요. 네, 하락은 안 잡혀요. 매가 하락이 안 나왔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떨어졌나 보지. 왜냐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투자자기 때문에 투자자가 갖고 있는 이렇게 거하고 전체 주택 유형하고는 달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감은 막 떨어졌다고 느꼈을지 모르는데 2021년 하반기는 사실 거래가 없었던 거야. 정부가 대출을 막으면 거래가 없었던 거지 실제 매가 하락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진짜 본격적인 하락을 잡으면 이제 2년이 지금 아직 본격 2년이 만족하지 못한 상태야.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보다 한 2배 더 긴 거. 그 정도 하락이 나온 후에 추세 상승 시작할 때 이걸 만족합니다. 그때는 뭐 당연히 저는 은퇴하고 있을 테니까, 은퇴하고 저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 지금부터 15년 이상 투자하실 분들, 네, 저는 이미 그때는 없어가지고 제가 다시 이거 못 찍으니까 잘 기억하셨다. 추세 하락이 나왔다가, 추세 쭉 나오다가 다들 망했어요. 이제 아무도 부동산 투자 안 해요가 돼야 돼요. 그때 상승이 나오는 점. 이때였거든. 2012년도 말. 그때가겠다고요. 진짜 아무도 부동산 투자에 대한 말도 안 꺼내던 시기. 이번 시기에 대해서 상승이 시작할 때 만족하는 지점이 요거예요. 매가를 기준으로 비용보다 수익이 커지는 거. 왜? 자산이니까 비용보다 수익이 커지면은 매수를 하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을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어. 네. 생각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하고 상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생각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냥 자산은 원래 수익이 나면은 삽니다. 예. 수익이 나는 자산이니까 수요가 들어오는 거예요. 설명하려면 또 한참 있는데 또 말 길어지니까 이렇게 요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앞으로 굉장히 4년 정도의, 만약에 언젠가 4년 정도의 하락이 나온다. 진짜 긴 하락이 나온다면 그때 상승이 나오려면 비용보다 수익이 크면 된다. 비용은 뭘로 잡는다? 당시의 대출금리. 특이한 대출금리로 잡지 마세요. 시장에서 일반 사람들이 받는 대출금리. 여러분들의 뭐 신용도가 너무 좋거나 너무 나쁘거나 그걸 잡으시면 안 되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받는 대출금리.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받는. 그 다음에 수익률은
주거형의 수익률은 전세가율 곱하기 전환율이다. 이거 두 개를 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용보다 수익이 커지는 지점이 오면 이제부터는 대세 상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 DO는 상승기가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깁니다. 지난 2차 상승기 때 이때가 좀 그나마 짧은 거였는데 그래도 이때도 한 7년 올랐었죠. 예, 2008년까지 올랐으니까 2001년부터. 보통 이 DO는 7년 정도 올리니까 요걸 만족하는 시기가 온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매수하셔서 한 7년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추세 상승의 시작점이야, 이게.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안 쓰고, 그럼 우리가 잘 쓰는 건 뭐냐? 이렇게 15년마다 한 번 오는 거 말고, 잘 쓰는 건 뭐냐고 하면, 보통 때 쓰는 거는 요거예요. 요 부분. 요거 써요, 요거. 전세율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세율 기준. 전세가가 오르면 돼. 쉽게 얘기하려면요, 전세 가격이 오르면 돼요. 근데 전세 가격이 오르는 조건이, 자, 전세 가격의 상승 조건을 보시면 되는데, 보통의 경우에 전세 가격의 상승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보통의 경우에. 보통의 시기에 전세 가격의 상승 조건은요, 되게 심플해요.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끝나요. 그럼 그냥 전세 가격이 올라갑니다. 보통의 경우는 그거예요. 왜 그거냐면은, 부동산은 개가 닫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은 부동산의 주거용 시장은 강제 참여야. 이 중에 전세, 월세, 매매 아닌 분. 혹시 이민 세대 중에서 젊으신 분들 같은 기숙사 들어가는 경우 있습니다. 그게 무상 주거가 있는데 그런 거 빼놓고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내가 매매도 아니고 전세도 아니고 월세도 아니고 나는 집에 살지 않는다. 미국 같은 경우는 가끔 있겠다. 컨테이너에 산다. 이런 경우는 맞습니다. 예외 맞아요. 캠핑카에 산다. 맞습니다. 나 노숙자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큰 영향을 안 주고 보통 그냥 개가 닫혀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제가 닫힌 개라고 얘기를 하는데 매매든, 자가든, 매매하면 자가죠? 전세든, 월세든, 셋 중에 하나예요. 그럼 이 중에서 우리가 뭘 선택을 할까요? 매매든, 전세든, 월세든. 선택할 때 뭘 선택을 할까? 선택의 기준이 뭘까? 경제적 선택이잖아, 이거는. 왜냐면 주거하는 부분은 똑같잖아. 집에 사는 건 똑같다고. 그럼 선택의 이유는 뭘까? 살려고요. 사는 건 셋 다 똑같다니까? 전세를 선택하셔도 집에 사는 거고, 월세를 선택해도 집에 사는 거야. 매매를 선택해도 집에 사는 거야. 똑같다니까? 차별점이 발생하잖아요. 차별점이 발생은 어디서 하느냐면, 이 선택의 기준은 어떤 게 더 나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인가? 심플해요. 경제적 선택의 이유는요, 무엇이 더 나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인가요? 보통의 경우는 뭐가 가장 이익이냐면, 보통의 경우 우리나라는 항상 전세가 이익이에요. 전세가 주거비가 가장 낮아. 주거비가 전세가 가장 낮습니다, 보통에. 그래가지고, 보통의 경우에는 전세가 경제적으로 가장 이익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수요가 공급보다 많게 되면은 이 초과 수요가 생기잖아. 공급을 다 채워도 수요가 남잖아. 그럼 이 사람들의 이 남는 수요가 이 셋 중에 걔가 닫혀 있으니까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셋 혹은 노숙자를 선택하면 돼. 노숙자 선택하시는 분은 없으니까 셋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고. 매매 후 선택을 하면은 매가가 올라가고 전세 후 선택을 하면 전세가가 올라가고 월세를 선택하면 월세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선택해. 그럼 이 중에 뭘 선택하냐야. 첫 번째 선택하는 게 뭐냐? 이 중에 첫 번째 선택하는 게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거. 즉, 주거비가 가장 싼 거야. 뭐가 셋 중에 제일 싸다? 전세가 가장 싸요. 이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알 거야. 보통의 경우에 전세가 가장 싸. 지금, 작년에는, 지금은 아니에요? 몇 달 전에는 뭐가 제일 쌌어? 월세가 제일 쌌어요. 왜? 금리가 올라가니까. 금리가 올라가니까 전세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전세 주거비가 올라간 거야.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월세의 주거비가 전세보다 싼 거는 처음 있는 일이야. 왜냐면 그 예전에도 금리가 올라갔던 적은 있는데 IMF나 4.5 때는 있는데 그때는 전세자금 대출이 없었어. 전세자금 대출이 없었기 때문에 전세의 주거비를 갖다가 금리와 연동시키지 않았어. 지금은 전세자금 대출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건 거의 2011년 정도? 2011년? 본격적으로 시행이라고 하면 한 2012년 말겠다.
원래 전세자금대출 2010년 뭐 요 정도 있었는데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해당되는 대출이 아니야. 옛날에도 전세자금대출 있었어요 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건 뭐냐면 차상위 계층에는 정부에서 정책으로 주는 전세자금대출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있었는데요 하시는데 그거는 해당이 안 돼요. 2010년 요때도 전세자금대출이 생겼지만은 실제는 집주인들이 전세자금대출을 있는 세입자를 받지 않았어요. 이 중에서 집 가지신 지 15년 정도 되신 분은 아실 거야.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전세자금 대출 받으신 분들 세입자가 안 받았잖아, 우리가. 예. 왜냐면 사고 계속 났거든. 사고 나고 하니까 또 처음 생기니까 이 사람이 대출 안 갖고 도망가면 어떻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실제 도망가면 집주인이 제3 채무자로 걸립니다. 집 압류 걸려서 못 파와요, 여러분들. 실제 그런 사건이 몇 번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전세자금 대출 받은 전세입자를 갖다 세입자로 들이지 않았다고 그때는. 실제 사고가 좀 많이 터졌어요, 초기에는 이게.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그냥 그 전에는 전세는 대출금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돈으로 들어오는 거야. 갖고 있는 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거주비가 가장 싸. 그냥 보통 가격이 어디가 가장 많이 뛰냐? 초과 수요가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전세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항상 전세의 상승에서 시작돼. 월세? 아니, 월세는 이게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막 매가가 올라가고 전세가가 올라가도 월세는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거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또는 안 올라가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월세는. 왜냐면 월세가 비용이 가장 비싸. 예. 지금은 월세가 가장 싸죠. 지금이 아니라 얼마 전에. 지금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역전 난 거야. 이게 역전이 났으니까 지금 전세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역전 났으니까 오르는 거야. 이때, 자, 아까 설명드렸잖아. 10월 달에 대출금리가, 미국 장기채 금리가 쫙 치고 올라왔죠. 5% 넘었죠. 빌 에커먼 같은 사람들 쇼 치고 나왔죠, 여기서. 그리고 장기금리 쭉 간다고 하고. 그러면서 대출금리가 쫙 올라가니까 전세 가격이 쭉 올라가다 다시 이렇게 약간 막혀버렸다고, 올라가는 게. 하락까지는 안 나는데 전세 가격 상승이 막혀버렸어. 이게 약해진다고. 그러니까 매가 같은 경우도 대출금리가 올라가니까 다시 이렇게 떨어지게 나왔다고요. 요때 이게 나왔는데, 요 앞쪽에서는 대출금리가 굉장히 높을 때니까, 요 앞쪽에서는 대출금리가 굉장히 높을 때니까, 전세는 주거비용이 굉장히 비싸다고, 월세는 쌌고. 얼마냐? 전세 대출금리가 얼마? 여러분들 지금도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지금도? 전세자금 대출금리? 은행 가보면, 전세자금 대출금리 지금 5% 넘어요. 5점 몇이에요? 5%대가 넘습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서 우대금리가 좀 붙지. 우대금리가 붙지. 지금도 전세자금 대출금리 5% 넘어요. 여러분들 주택가격 기준으로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지금도 5%대야. 상당히 큰 겁니다. 이거는 5%대. 전월세 전환율은 지금은 이때는 전월세 전환율이 4.1 정도, 4.2 정도 유형마다 틀리지만 근데 지금은 전월세 전환율이 거의 5.3, 5.4, 5.5까지도 가요. 지금은. 이게 역전되면서 즉 그나마 지금은 전세의 주거비용이 월세보다 싸지기 시작하는 거야. 지금 싸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보통의 경우는 전세 가격이 오르고 매가가 오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부동산은 항상 있어. 과거에는 전세자금 대출이 없었기 때문에 전세의 주거비가 가장 쌌고 지금은 전세자금 대출이 있기 때문에 전세의 비용이라는 게 대출금리와 연동이 되는데 시장금리가 푹 치고 올라갔다가 떨어져 놓으니까 전세의 주거비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월세보다는 전세가 조금 싸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세가의 상승이 나왔죠. 전세가의 상승이 나면서 매가의 상승이 나왔다. 보통의 경우는 이걸 따와요. 보통의 경우는. 이 두 번째, 매가의 상승에 나오는 두 번째 조건은 첫 번째는 이거고, 수익이 비용보다 큰 거. 두 번째는 전세가의 상승이야. 전세가가 상승하면 매가가 상승을 합니다. 대신 전제 조건이 있어, 전제 조건. 전제 조건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여기 하나 들어가 있으니까 전세 가격이 상승할 것. 두 번째 오는 게 전세가율이 일정 비율 이상일 것. 이 일정 비율이 보통 몇 잡냐면 60%대 초반 잡아요. 60% 초반. 그러니까 지난 2013년도에는 63%인가에서 상승 나왔거든요. 전세 가격이 쭉 올라간다고 해서 매가가 바로 뛰는 게 아니야. 전세가율이 오르면은, 전세 가격이 오르고, 전세 가격이 오르고, 전세가율이 오르면은, 매가가 무조건 뛴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전세 가격이 오르고 그다음에 전세가율이 일정 범위 넘어서 줘야 돼요. 왜냐면 자 생각해 보세요. 지난 2013년도에는 매가가 워낙 많이 뛰고 전세 가격이 낮다 보니까 전세가율이 40%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세가율 40% 하면은 그런가 보다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어. 이것도 제가 숫자로 말씀드릴게. 여러분들이 10억짜리 집이 있으면 전세 가격은 4억이라는 뜻이야. 4억이. 여기서 만약에 전세 가격이 더 올랐어. 그 전세 가격이 쭉 치고 올라왔어. 그래서 5% 올라왔어. 5%면 굉장히 많이 오른 겁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이 40에서 45%가 됐어. 이제 10억짜리 집을 갖다가 내가 이 집을 들어가는 방법이 10억을 주고 사거나 또는 4억이 아니라 4억 5천을 주고 전세를 얻으면 돼. 어때요? 체감이. 커요? 4억과 4억 5천. 여전히 10억 대비는 굉장히 작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올라와야 돼. 근데 이게 만약에 전세가에 쭉 더 치고 올라왔다고 봅시다. 60 몇 프로에 65% 정도 올랐다고 봅시다. 10억이고 여기가 6억 5천이야. 근데 여기서 다시 5% 올랐어. 6억 5천인데 이제 7억을 달래.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이 정도면 그냥 내가 돈 주고 집을 살까? 대출 받으면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전세가율이 올라온 상태가 되어야지 전세가격의 상승이 매가의 상승으로 연결이 돼요. 전세가율이 너무 낮은 상태에서는 전세가격이 뛰어도 한 2013년도 상승이 나왔을 때 저희 제가 인천에 있잖아. 인천에 그 청라 쪽 30평대 아파트가 전세 가격이 7천만 원대 이렇게 나왔어. 7천만 원대 이렇게 나왔어요. 거기서 진짜 많이 뛰었거든? 그게 정말 많이 뛰었어요. 7천만 원에서 2억이 됐어. 매가는 뭐 한 3억 얼마 정도 됐겠지? 예. 매가, 보통 그 정도 됐겠죠. 예. 그러면은 전세 가격은 정말 많이 뛰었거든. 7천에서 2억으로. 근데도 의미가 없는 거야. 왜냐면 매가하고 차이가 워낙 크니까. 그저 전세 가격이 올라가도 이 사람이, 야, 3천만 원이나 올랐어? 야, 7천에서 3천만 원이면 얼마야, 도대체? 거의 뭐 40%가 오른 거야? 전세 가격이? 그럼 그냥 집을 살까? 라는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 갭 차이가 너무 크다고. 7천에서 2억이 됐다 하더라도 매가하고 차이가 워낙 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비율로 올라와야 돼. 근데 이게 만약에 2억이었다고 봅시다. 2억인데 2억 3천, 2억 4천이 됐어. 그러면, 그냥 내가 돈 주고 살까? 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전세에서 매매 쪽으로 수요가 넘어가는 게 전세가율의 수도권은 보통 60 몇 프로예요. 원래 이거는 이렇게 설명보다는 요구 승인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그건 너무 복잡하고 그렇게 들어가면 복잡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세가율이 60% 정도? 이 정도를 넘어간 상태에서 전세 가격의 상승이 발생을 하면 이건 매가에 연결이 된다. 수도권은 보통 이게 60%대 초반이에요. 60한 2%? 지금이 딱 그 수준이다? 지금 전세가율이 딱 그 수준이에요. 62 정도 나올 거예요, 아마.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이게 70이에요. 70을 조금 넘어가요. 그러니까 수도권은 60을 좀 넘어가고 지방은 보통 70을 조금 넘어가요. 그리고 그 정도를 넘은 상태에서 전세 가격의 상승이 나오면 거의 매가의 상승이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전세가의 상승이 나오는데 매가의 상승이 나오지 않는 경우는 매우 특이한 경우예요. 매우 특이한 경우 거의 없다고 봐도 돼. 거의 없다고 봐도 돼. 그러니까 뭐 언제가 그런 경우가 있었냐면 옛날 2016년도에 청주가 전세 가격이 77인가 78에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데도 매가가 안 올라간 경우가 있었어. 그리고 매가는 오히려 하락을 한 경우가 있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경우야. 그때는 뭐였냐면 세종시 쪽이 약세로 돌면서 투자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지역은 가끔 이런 경우가 생겨. 근데 정말로 특이한 경우예요. 제가 2016년도 걸 갖다 지금 2024년도에 8년 전 걸 기억할 만큼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보통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건 특이한, 내가 정말 재수가 없어가지고 그거에 걸렸다. 그 예상이 걸렸다가 아니면 그냥 전세가율이 수도권은 60 몇 프로를 넘은 상태에서 전세가격의 상승이 나오면 그냥 매가는 상승한다. 지방은 전세가율이 한 70 몇 프로 넘은 상태에서 전세가격의 상승이 발생을 하면 매가가 상승한다. 여기서 예외사항이 있다면 거기가 굉장히 투자자가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청주 같은 경우 그때 세종의 위성도시 같이 딱 위성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영향권 아래에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세종시가 하락이 나면서 투자자가 빠지고 나오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투자 같이 했기 때문에 여기에 매가 물건을 같이 던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전세 가격은 올라가는데 매가 하락이 근데 이거는 길게는 못 가, 이런 건 보통. 이번 특이한 사항은요 길게는 못 갑니다.
하여간에 요런 경우가 잠깐 발생을 한 적은 있는데 그 외에는 보통 그냥 우리가 보통 보는 상승은 다 이거야. 여러분들 보통 보는 상승의 80% 이상, 85% 이상 다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가의 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전세가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상태에서 전세가의 상승이 나오면 매가의 상승이 나온다고 그냥 생각을 하세요. 이게 아닌 경우가 한 10몇 프로 있는데 전세가율이 너무 낮다거나 혹은 뭐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간 지역이어서 순간적으로 빠져나오면서 매매 쪽에만 부하가 걸렸다거나 순간 이건 그것도 한 석 달 됐어요. 석 달이나 넉 달 정도 됐어요. 예, 그러니까 그건 특이한 경우 말고는 그냥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매가가 올라간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세 가격이 어떻게 올라가느냐가 결국 문제야. 그러니까 이번 시기에서도 내내 보시면요.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전세 가격이 어떻게 해야지 올라가느냐만 문제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지 전세 가격이 올라가느냐는 문제가 있는 건데 보세요. 지금이 2024년도 4월이잖아. 2024년도 4월인데 지금 보시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여기 말씀드린 전세 가격은 이쪽이 비용이었나? 이쪽이 비용, 이쪽이 수익. 전환율이 보통 이게 한 5.5% 한 2? 이 정도 나와요, 지금 수익이. 그럼 비용은 뭐 전세자금 대출이에요. 이게 이거보다 낮아야 돼. 이거보다 낮아야 되는데 그럼 5.1이면 되느냐고 보면 이거는 아니야. 이거보다 조금 더 낮아야 돼. 왜냐면은 이게 비용이 들잖아. 여러분들이 전세로 들어가게 되면은 혹시라도 뭐 그런 일 잘 없죠. 전세금을 떼일 염려도 있고 은행 가서 보증보험도 들고 귀찮잖아. 보통 이게 같으면은 그냥 어지간하면 월세로 들어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수요가 월세로 빠지니까 월세는 오르고 전세는 떨어지는 게 발생을 하죠. 이게 언제 발생한 거야? 2022년. 2022년도에 이게 발생한 거예요. 2022년도에 여기 금리가 쫙 치고 올라가면서 금리가 올라가면은 전세입자들은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뛰지. 월세는 아무 상관이 없지. 월세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월세입자는 고정되어 있는데 전세입자만 내는 주거 비용이 늘어난 거야. 그러면서 뭐가 발생했어요? 월세가 뛰고 전세는 떨어지는 게 발생을 했다고. 그럼 결국 월세가 뛰면은 이것도 매가의 상승과 연결이 되느냐? 됩니다. 되긴 돼요. 되긴 되는데 이게 만족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첫 번째 거. 얘예요. 요게 지금 수익률이잖아. 수익률이라는 게 결국 뭐야? 월세잖아. 수익률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잘 발생 안 해. 우리나라가 이게 잘 발생 안 해. 왜냐면 전세제도 때문에 그래. 보통 다른 나라들은 이걸 기준으로 잡아요. 이걸 기준으로 잡아. 이거. 딴 나라들은 이걸 기준으로 잡는데 제가 이번에 보니까 미국이나 이런 나라도 이걸 기준 잡아요. 그냥 월세를 기준으로 요 기준으로 해서 매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걸 잡는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전세가 있다 보니까 전세를 기준으로 잡게 돼. 전세를 기준으로 잡게 돼. 전세 기준으로 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지만 월세가 충분히 매가가 올라갈 만큼 월세가 충분히 올라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가가 먼저 뛰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맨날 그런 얘기 들으실 거야. 우리나라 부동산들은 수익률이 너무 낮다. 지금 월세가 싸다는 얘기예요. 수익률이 너무 낮다. 또 퍼가 안 나온다. 또는 뭐 거품이다라고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 나오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딴 나라들은 다 월세가 기준이야. 전세 제도가 우리나라만 있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전세를 기준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충분히 뛸 만큼 월세가 올라가지 않은 상황인데도 전세가 올라가 보니까 매가가 먼저 뛰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거품이다 퍼가 어떻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갖다가 매가 자위에다가 전세가를 넣고 계산해봐. 그러면은 딴 나라하고 똑같이 나올 거야. 왜냐면 우리나라는 이게 매가 자위에 전세가 들어가 있어요.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매가가 올라가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매가가 올라가니까 이 자위에 이게 전세가 올라가 있어. 그게 우리나라가 퍼가 높다, 거품이다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월세 금액 대비 거품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예. 이거에 대해서 잠깐 코멘트 하자면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미 있는 거잖아. 어쩌라고. 그래요. 이건 약간은 경제 논리라기보다는 이건 약간 정치 논리 쪽에 가까워요, 사실은. 왜냐면 이미 있는 거는 경제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미 있는 거는요, 왜냐면 전세가 어디 오늘 있던 게 아니잖아. 내일 없어질 것도 아니잖아. 그럼 이미 있는 거는 그냥 인정하고 들어가요. 인정하고 우리는 가격을 보는 거니까.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이 제도가 잘못됐다고 하면 제도를 고치려고 하시겠지. 그러니까 이 전세 제도가 잘못됐다 고치려고 한다. 이쪽으로 가면 약간 이거는 정치 쪽으로 넘어가는 거고, 순수하게 경제 쪽에서 보자고 한다면 이미 제도가 있는 것만 제도가 있는 걸 갖다가 포함해서 그냥 구조도를 짜면 됩니다. 예, 이미 전세 있잖아. 그 전세 사시는 분들 있고, 나도 전세 놓고 있고, 이게 내일 모레 없어질 것도 아니고, 그럼 그냥 이거 있는 대로 짜는 거예요. 가격도 그래서 전세가 있다고 치고 구조도를 짜놓으면요,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은 거품이 아니에요. 이게 정상 비정상이라는 게 되게 급해. 사실은 되게 급해요. 뭐가 정상이고 뭐가 비정상인지가, 여러분 정상과 비정상의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현재 시장도요, 그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비정상입니다. 왜냐면 금리가 올라가면서 다 틀어져 있는 거야, 이것도. 금리를 정상 상태로 놓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정상 상태가 뭐야? 금리는 그나마 정상 상태라는 게 있어, 개념적으로. 그게 뭐예요? 중립금리. 금리 수준으로 놓는다면 이것들 되게 요상하게 모양이 나와요. 자산의 가격들 굉장히 요상하게 나와. 중립금리에 놓고 중립금리 기준으로 해서 시장금리가 떨어져서 맞춰졌다고 보시면 자산의 가격은 상당히 많이 뛰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2022년도 그때 하면서 금리가, 지금의 시장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이게 각 국가가 감당 가능한 중립금리까지 떨어진다면 자산 가격은 굉장히 많이 뛸 거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사실은 그것 때문이에요. 예. 뭐 그런 식이 있는데 사실 뭐가 정상인지는 몰라요. 그리고 경제하는 쪽에서는 그냥 제 생각은 그래. 구조에 있는 거는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해요. 예, 인정을 하고 들어가서 그냥 그 구조를 봅니다. 예. 전세제도를 인정하고 보면은 굳이 이게 뭐 이상할 건 하나도 없어요. 다 딱딱 맞아 떨어져 가요. 예,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전세제도가 없어진다면 그때는 좀 더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전세제도가 없어진다면 이거는 조금 더 이제 전세 기준으로 매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월세 기준으로 움직인다고 하면은 퍼도 충분히 맞춰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월세가 아마 많이 오를 거예요. 매가도 좀 아마 밀릴 거야. 보통의 경우는 이게 중간에서 만나요. 예. 매가만 이렇게 쭉 떨어져가지고 하거나 월세만 쭉 올라서 맞추는 경우는 없고, 보통은 이렇게 이게 전세 때문에 됐는데, 요게 전세가 없어졌다고 치면은 월세는 쭉 올라갈 거야. 그 매가는 쭉 내올 거야. 중간쯤에 만나게 될 거예요. 보통 이런 식으로 만나요. 할 때는. 그러면은 이거는 젊으신 분들에게는,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이야. 저는 기본적으로 그게 더 맞다고 보는 편이에요. 전세제도 없이 월세로 가는 게 저는 더 심플하고 맞다고 보는 편입니다. 몇 가지 이유. 근데 이거는 뭐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약간 정치적 개념인 거고, 이거는. 자, 설명 마저 들어갈게요. 쓸데없는 얘기가 좀 있었네요. 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전세, 전환율과 전세자금 대출, 이 대출 금리가 쭉 떨어지게 된다면, 예전에 얼마였어요? 2%대였잖아. 근데 지금 5%대라고. 그럼 얼마 정도까지 떨어지기가 가능하냐? 우리나라 중립금리 수준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중립금리 수준이 이건 다 다른데, 저번에 하는 총재님은 2% 언더 아니냐. 결국은 중립금리라는 게 성장률 기준이니까. 그러니까 2% 정도를 2% 안팎 보는데, 어떤 분은 2%도 안 된다고 보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2% 약간 초반 정도는 되지 않느냐고 보시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본다고 하면 대출금리는 3%대 정도예요. 그러니까 장기전 중립을 본다고 치면은, 그러면은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건 결국은 여기에 수렴하게 돼 있어요. 전월세 전환율은요, 대출금리에 수렴해요. 결국 일로 쭉 붙게 돼요. 물론 당장은 아닙니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지만. 이렇게 놓고 본다면 수익률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수익률도 쭉 떨어져야 돼요.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뭘까요? 수익률은 뭐죠? 자산의 가격분의 수익입니다.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예요. 수익률이 떨어진 건요,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가끔 이거 저거 하실 때 헷갈리시는 분들이, 국채 수익률이 떨어졌어요 하면은 이게 나쁜 건가 좋은 건가 헷갈리실 때, 국채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국채의 가격은 올랐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가격분의 수익이 수익률이니까. 근데 국채는 뭐예요? 고정금리 자산이잖아. 즉 수익이 고정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면 기계적으로 얘가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시는데,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 고정금리 자산은 성장이 고정되어 있다고. 이 수익이 고정되어 있는 거야. 고정되어 있잖아. 채권은. 그러니까 본드라고 하잖아. 고정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수익률 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은 올라가야 돼요. 이게 똔똔이니까. 얘가 올라가게 되면 가격은 떨어지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 움직여요. 왜냐면 분모니까, 가격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수익률을 내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월세가 하락을 하거나, 또는 전세가 올라가거나. 근데 보통 수요가 공급보다, 다친 계열도 오죠? 수요가 많다면은 월세가 떨어지는 경우는 없거나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없거나 혹은 매우 미미하다. 즉, 대부분을 전세 가격의 상승으로 발생한다는 거지. 무슨 얘기냐면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현재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중립금리 쪽으로 떨어져서 3%대의 수렴을 하잖아. 그럼 지금 전월세 수익률이 5.2%잖아. 이게 3%대로 수렴을 한다는 뜻이야. 이건 무슨 얘기냐? 전세 가격의 상승폭이 30% 이상 나올 거란 얘기야. 보세요. 예, 보세요. 나중에 대출 금리가 3%대까지 떨어졌을 때 보세요. 전세 가격 상승이 얼마가 나오나.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야. 이게 금리의 변동에 따른 자산 가격의 변동 가능 폭이에요. 변동폭이 나와. 사실은 금리가 변하면요. 자산의 가격 변동폭이 상하폭이 나와요. 금리 요인만 가지고 그렇지만 물론. 딴 요인 빼고. 금리 요인만 가지고 상하폭이 나와. 또 이 정도, 30%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2000년 때도 말씀드릴 때 지금 시장금리가 떨어지면 자산은 금리만 가지고도 상승 가능폭이 한 25% 정도 나옵니다. 라고 말했던 게 이런 식으로 잡아낸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2024년 4월 달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자세히 보면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거야. 현재 여러분들 은행은 돈을 조달을 합니다. 이렇게 이자 주고 조달하겠지. 이걸 우리가 조달금리라고 해. 조달금리. 여기다가 가산금리를 붙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거야. 즉 조달금리보다 대출금리가 무조건 높아.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당연한 겁니다. 은행은 예대 마진을 먹고 사니까. 근데 조달금리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걸 갖다가 보통 얘기할 때 코픽스나 금융채를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몇 %대 나온 줄 아세요? 얘 3% 후반? 중후반 나와요. 얘도 마찬가지야. 3%대 중후반이야. 그럼 얘가 3%대 중후반이라는 얘기는 얘가 거의 5% 근처가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야. 또는 1%만 붙인다고 하더라도 4% 중반이나 4% 후반은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 어때요? 4% 중후반 나와? 안 나온다니까. 제가 어제 했다니까요. 어제는 4% 극초반 나와요. 지금의 대출 금리는요, 상당히 낮아요. 이게 왜 낮아졌을까? 이거는 변동이 아닙니다. 이거는 변하는 게 없어요. 예.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은, 여러분들, 보통 가지고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정해진 거야.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지금 보시면. 금융채 금리 3.8. 예. 신한은행 볼까? 신한은행 몇인지? 예. 신한은행 3.8. 이렇게 나와요, 지금. 예. 나오죠? 3.8. 코픽스. 여러분이 받는 다음에 신규 아니야. 신규 취급. 3.6, 3.5, 3.6 정도 나온다고. 근데 대출금리가 4%를 약간 넘는 수준이야. 그럼 이게 지금 가상금리가 되게 약하게 붙었다는 얘기라고. 그쵸? 자, 우리가 레고랜드 사태 발생했던 때, 그때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됐는지? 2022년도 10월 달이었죠? 10월 달 한번 보실래요? 자, 이렇게 보이시죠? 치고 올라가는 거. 자, 이때부터 보세요. 자, 그럼 이게 얼마예요? 2022년도 초반에 얼마였는지, 그러면 초반에. 2.5. 2.5에서 얼마가 됐다고요? 10개월 만에 2.5에서 5.2가 됐어요. 그럼 여기다가 가상금리를 붙인다고 1점 몇을 갖다가. 그럼 몇이 나와요? 그러니까 6% 중후반이나 7%가 나온 거야. 이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은 보통 이거 2년짜리에다 붙이죠. 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과거, 이게 사실 딱히 얼마다고 얘기를 하기는 힘들긴 한데, 과거 기준을 보면은,
보통 대출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은 굉장히 안정적인 대출이거든. 그리고 주택담보대출하고 되게 비슷하게 금리가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대출 빌릴 때 가장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주택담보대출이 있고 또 하나가 대기업대출이야.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하고 대기업대출 금리는 대부분 비슷하게 나와요. 보면 과거 보면 비슷해. 뭐 대출 대기업이 조금 높았다가 또는 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조금 높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되게 비슷하게 나오는데 지금 이거 보세요. 한국은행 쪽에 가지고 보시면 대기업대출 금리가 지금 몇이죠? 5.12 나와. 근데 가계대출 지금 담보대출 금리는요 4.04 나온다고. 1% 이상 차이가 나요 지금. 이게 작년엔 더 났어. 작년에. 제가 그래도 쌍봉 리스크 얘기 말씀드리면서 제가 작년 이때 왜 쌍봉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는지 그때 다시 한번 보세요. 보시면 제가 그때 그 말씀 드렸는데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금리 대비 대출 금리가 너무 낮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은행이 가상금리를 안 붙였다는 얘기야. 그럼 은행이 가상금리를 왜 안 붙였을까? 돈 벌기 쉬워서? 그럴 리는 없잖아요. 왜 안 붙였을까? 그 뭐 가상금리를 높이면은 대출 받을 사람이 없을까봐? 에이, 대출 받을 사람 많아요. 왜 안 붙였을까? 이거는 보통 저는 이 경우에는 약간 그때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금융당국이나 이쪽에서 약간 눌러요. 이걸 갖다가 이걸 누를 때가 있어. 지금 가상금리가 굉장히 적게 붙었다는 얘기거든. 지금 보셨잖아 지금. 기준이 되는 코픽스나 금융채 몇인지 3% 중후반이야. 근데 대출금리가 4%대 극초반이라는 얘기는 지금 가상금리가 거의 안 붙었다는 얘기야 지금. 가상금리가. 또는 뭐 우대금리가 다 빼주긴 했겠지만은. 그러니까 그때도 그 말을 했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쌍봉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사실은 비슷해. 지금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기준이 되는 금리 대비 여러분들이 받는 대출 금리가 상당히 낮아. 그리고 지금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전세 가격의 상승 때문에 나왔거든. 근데 지금 전세 가격의 상승도 나온 이유는 요즘에 전세 가격 상승 다 무엇 때문에 나와요? 비용보다 수익이 크니까. 수익이 뭐야?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이게 5.2, 뭐 일반 주택용 치면 5.4, 뭐 종합 치면 6%대 나오고 하는데 어쨌든 5%대야. 그러니까 5%대가 나오려면은 비용률, 그러니까 대출금리가 얼마 정도가 나와줘야 되면 얼마 정도가 나와야지 사람들이 전세를 선택을 하냐면은 이게 플러스 알파 값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 은행 가서 서류 떼야 되고 하면 귀찮잖아. 전세금 떼일 영역이니까 걱정되잖아. 그것 때문에 똑같으면 그냥 월세 선택을 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전세 선택을 해야지 전세 가격 상승이 나오고 매가 상승이 나온다고. 이게 나오려면 이걸 몇을 잡냐면은 보통 저는 이거 0.6 정도를 잡아요. 0.6 잡는 건 0.6을 잡는 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처음에는 저는 0.3 정도 생각을 했거든. 0.3 정도 생각하는데 최근에 왜냐면 전세 가격이 오르면서 매가가 떨어진 적이 있잖아. 경험이 2번 있잖아. 이때의 값을 보니까 한 0.6 정도 나오더라고. 0.5, 0.6. 그럼 이게 몇 나와야 되냐면 전세자금 대출이 어쨌든 간에 조금 잡는다 하더라도 0.5를 잡는다 해서 4.8 정도를 넘어가잖아? 이거는 여러분들 근데 이 수치를 갖다 내가 수치를 말씀드린 건 여러분들 기준을 잡아야 한 거지 꼭 이거는 아니야. 그냥 받는 사람마다도 다릅니다. 은행마다도 다르고. 또 딱 4.7과 4.8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대강 이 정도 선. 그러니까 4% 후반, 중후반 정도 선을 갖다가 만약에 대출금리가 다시 치고 올라간다면은 사실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다시 하락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4% 중후반대가 지금 코픽스나 금융채가 몇이야? 3% 중후반이라고. 가상금리가 보통 1% 정도 붙거든. 1 정도 붙습니다. 그렇게 치면 4% 중후반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나올 가능성이 없는 수치가 아니야. 이게. 게다가 지금 어때요? 어제 그제 나오면서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도 파월 의장이 나와가지고 금리 어쩌고 하면서 약간 올라가는 중이기 때문에 이게 나올 가능성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부동산 시장이 올라간다 떨어진다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야.
물론 제 의견은 있습니다. 제 의견이 뭐 의견을 말하는 걸 피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뭐 언제 의견 피한 적 있나요? 틀리면 틀렸지 의견을 피한 적은 없어요, 저는요. 예. 제 의견을 말하자고 하면 저는 당연히 단기적으로 어떨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상승이라고 봅니다. 왜냐? 금리라는 것이 어차피 결국 떨어질 거잖아. 그리고 공급량이, 입주 물량이. 여러분들 제가 인허가 물량을 보여드려도 좋은데, 인허가 물량이 거의 지금 서브프라임 때보다도 인허가 물량이 적어요. 최근에 30개월이. 최근에 30개월이 적다는 얘기는 앞으로 30개월간의 입주 물량은 서브프라임 때보다 적다는 얘기야. 한두 번 튀는 숫자 나오겠지만 총 평균을 잡았을 때 서브프라임 이후보다도 지금이 적어. 즉 공급 물량이 이 정도가 적게 되면 월세가 튀든지 부동산은 개가 닫혀있으니까 전세가 튀든지 하면서 올라갈 겁니다. 월세가 튀든 전세가 올라가고 월세가 튀면 어떻게 돼요? 전월세 전환율이 올라가겠지. 그쵸? 전환율이 올라가면은 금리가 조금 높다 하더라도 이걸 따라잡겠지. 그러면서 전세로 다시 수요가 들어가겠지. 전세가 수요가 들어가면 다시 2번 루트를 타고 매가 상승이 나오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걸 기준으로 잡게 되면은요, 이게 시기가 언제다 딱 마음을 잡기 힘들고, 앞으로 한 달간 두 달간 어떻게 될 거야 하고 얘기했을 때, 지금 물론 뭐 매가 상승으로 전환을 했지만은, 이게 더 어떻게 될 거야 하고 얘기했을 때,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자, 당장 오늘, 이스라엘이 원래 오늘 얘기했었죠. 이스라엘이 이란을 갖다가 핵시설 공격할지 안 할지 아시는 분 계세요? 자, 이스라엘이 이란을 갖다가 핵시설 공격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내놨다고 칩시다. 제 의견이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더 뛰어날까요? 아니에요. 저는 부동산만 알지 나머지 쪽은 몰라. 나머지 쪽은 여러분의 너무 다 똑같다고. 그러니까 이건 이 단기적인 판단은 지금 이 상황에서 단기적인 판단은 왜냐면 그게 튀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국채금리 튀겠지. 위에 올라가겠지. 왜냐면 호르무즈 헤어 막겠다고 하고 있고 이란은 막으면 유가 튈 때고 유가 튀면은 물가 튈 때고 그러면은 당연히 금리 쪽 올라가겠죠. 당연히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면은 당연히 매가는 떨어집니다. 전세가 떨어지고 매가 밀려요. 대출금리, 전세자금 대출금리,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올라가니까 이거 만족을 못하게 된다고. 그럼 당연히 밀릴 수 있어.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올라간다, 떨어진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야. 아까 얘기했듯이 제 의견은 있어요. 의견은 당연히 있지만 이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 항상 선택은 본인이 하시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뭘 보고 판단할지 그걸 말씀드리는 거야. 지금 시점이 2월 하다. 그 여러분들이 뭘 보고 판단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여러분이 놓치기 쉬운 거. 단기적인 이건 이렇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모르는 부분을 빼놓고 아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자고 한다면은 아는 건 뭐냐면 현재의 금리는 미국 같은 경우도 현재의 금리는 충분히 긴축적이하는 거예요. 긴축적이하는 거야. 결국 금리는 내려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이 긴축적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미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지. 여러분들 한국은행에서 지지난달에 낸 통계 보세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평균을 잡았을 때 일부 좀비 기업이 아니라 평균을 잡았을 때도 수익 갖다가 이자를 내기 버거워해요. 이자 대 수익 비율이 1대 1.2인가밖에 안 나와. 평균이 그거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는 거의 기업들이 지금 죽기 일부 직전이라는 얘기야. 당연히 지금 금리 높은 거예요. 부동산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금리가 높은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에 비해서 금리가 상당히 높아. 성장과 수익에 비해서. 당연히 이건 내려간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려가는 게 맞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본다고 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사우디가 이란을 공격해서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서 유가가 뛸 것인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알 수 없는 걸 제쳐놓고 아는 거 가지고 판단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두 가지 가장 큰 금리 부분은 충분히 긴축적이다라는 거. 두 번째 공급 부분 영향을 미친 건 딱 두 개니까 공급 부분은 인허가가 입주를 결정하는 인허가가 서브프라임보다도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치 제가 한 거 저거 여러분들이 가서 보셔도 되는데 보시면 깜짝 놀랄 정도로 적습니다. 이렇게 적다고 싶을 정도로 적어요 지금 인허가 물량 자체가.
30개월, 2021년도 7월 달부터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이 얘기는 앞으로 2년 반 동안의 입주 물량이 적다는 얘기야. 한두 번 튀는 물량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이거는 누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럼 결국 시장의 추세를 결정하는 두 가지 요인이 금리 부분과 금리는 충분히 기축적이기 때문에 중립 방향은 미국의 중립금리 몇이에요? 2.5? 올라가봤자 2.5에서 3에 하고 지금 몇이야? 5가 넘잖아.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5가 넘잖아. 근데 중립은 몇이고 3에 하고요. 얼마 전까지 2.5 잡았고 여기서 2.5냐 3이냐 하고 싸우고 있다고. 2.5냐 3이냐를 싸우는 거지 2.5냐 5냐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금리에서 0.5면 굉장히 큰 거야. 미국도 충분히 중립금리보다 긴축적이고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이 긴축적인 상황이라고요. 금리의 장기적 방향은 내려간다고. 그럼 내가 모를 때 여러분들 흔히 그런 얘기 하지.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투자를 하라고. 어떤 게 시간이 내 편이냐는 얘기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 시장의 가격의 방향은 이건 약간 정부의 손이 달린 거긴 해. 왜냐면 가상금리 쪽을 갖다가 컨트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정부가 그러니까 현재 부동산 건설회사들 워낙 어렵고 하니까 아마 컨트롤하는 이유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방향이 어떻게 될지는 단기적으로는 아는 거는 힘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타당성은 여러분들이나 나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말에 반대를 한다고 해도 제가 반박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왜냐면 우리는 어차피 알 수 없거든. 사우디가 이스라엘이 뭔 짓을 할지 어차피 몰라. 여러분들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모르고 미국 대통령도 몰라요. 어차피 몰라. 그분들도 모르는 걸 내가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이 방향은 우리가 어차피 단기적인 방향은 어차피 모릅니다. 모르는 방향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걸 갖고 여러분들 좋은 얘기하고 맨날 적어두잖아. 피터 윈치가 했던 말, 그다음에 워런 버핏이 했던 말. 버핏이 했던 말 맨날 하는 얘기 뭐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걸 제쳐두고 알 수 없는 거, 알지 못하는 걸 가지고 투자를 한다는 거는 미친 짓이다. 진짜 여기 이렇게 얘기했다. 미쳤다고. 예. 우리가 알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미사일이 쏠지 안 쏠지, 핵 타격을 할지 안 할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판단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알 수 있고 알고 있는 것. 현재의 시장은 이렇게 움직이고 이것이 충분히 긴축적이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의 요인 공급 물량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이렇게 되면은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비용이 하락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익률이 이렇게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전세로 수요가 들어오고 전세가의 상승이 나오고 그게 이걸 전세가율이 이미 62% 됐나? 만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매가의 상승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 보셨잖아요. 이거 지금까지 이거 만족하면 다 나왔어요. 2023년도에 6월 달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 나올 거 같다가 이게 들어 맞으니까 제가 이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야. 그리고 제가 2021년도에도 2022년도 4월 달에도 말했다가 틀렸던 게 뭐냐면 그때도 이걸 만족하기 직전이었다고. 근데 어떻게 해서 2022년 4월 5월 달에 그 뒤에 바로 6월 7월부터 뛰기 시작했지. 그러니까 틀렸지. 단기적인 금리 방향, 레고랜드 파티가 터질지 내가 몰랐지. 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는 걸 갖고 투자한다고 하라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투자를 하면 늘 성공한다는 뜻이 아니야. 그 뜻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냐면 우리가 예상 못했던 사태는 늘 발생해. 우리가 아는 걸 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해도 분명히 실패 확률은 굉장히 높아요. 뭐 절반을 넘어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있습니다. 30%, 40%는 적은 확률인가? 30%, 40%도 굉장히 큰 확률이죠. 여러분은 10번 투자해서 3번, 4번 실패한다고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은 결국 우리가 맨 마지막에 갔을 때 시간이 내 편이고 결국 어디로 갈지 알고 있고 확률이 높은 투자를 한다면 이게 결국 마지막에 갔을 때는 결국 승리의 확률을 높인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하고 싶어. 제가 좀 젊은 분들 위한 뭐 이거 지금 힘이 들려가지고 저희 밴드에서도 좀 자녀분들 모아놓고 영밴드 뭐 이런 거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유튜브에서도 뭐 이렇게 젊은 분들 위해 이거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 하고 싶어.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거는 뭐냐면요. 모든 걸 맞추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못 맞춰.
이걸 어떻게 맞춰? 이스라엘 같으나 뭐 사우디의 중동 전쟁 같은 사태가 없을 상태라면은 그나마 맞출 수 있어. 확률을 굉장히 높일 수 있다. 평시하면 그나마 확률을 굉장히 높여가지고 맞추는 확률도 높일 수가 있어. 근데 지금 같이 전쟁에다 인플레이션 시키면요, 우리가 이걸 갖다 다음 달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맞춰야 된다. 이건 못 맞춥니다. 이거 어떻게 맞춰요? 인플레이션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맞춰봐. 혹은 뭐 연준이 언제 금리 인하할지 맞춰봐. 사우디가 이스라엘이 미사일 공격을 할지 안 할지 맞춰. 이걸 어떻게 맞춰요? 이건 못 맞춰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건요, 모든 걸 맞추겠다는 개념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맞추겠다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거냐면 확률을 높이는 개념이야. 확률을 높이는 개념, 그리고 결국 우리가 지향하는 지점. 그러니까 추세가 결국 지향하는 지점을 갖다가 본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승리의 확률을 높이는 거지, 모든 배팅을 승리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유동성을 갖다 해야 돼. 여러분들이 틀릴 수 있으니까. 30%, 40%의 확률도 발생할 확률은 30에서 40%입니다. 적은 확률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큰 추세랑 반대로 가거나 이때를 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유동성을 어느 정도 해놓고, 그래서 제가 영끌 같은 거 하시지 말라고 계속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승리의 확률을 높이는 거지 모든 걸 다 맞추는 건 아니기 때문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2024년 4월달 제가 뭘 보고 있는지, 그러다 보니까 저는 최근에 그래도 단기적인 움직임 봐야 되니까 최근에 보는 게 뭐냐면 환율 쪽 자주 보고요. 우리나라에서 금리 쪽이 정말로 큰 영향을 미칠 땐 거의 다 환율이 영향을 미쳤어. 환율 쪽 보고. 근데 그다음에 당연히 뭐 미국채 같은 거 금리 쪽 보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보고, 그다음에 금감은 한은 쪽 보고, 그다음에 유로존 쪽 보고, 이쪽 위주로 봅니다. 그러니까 금리 쪽을 갖다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주로 봐요. 그다음에 입주 물량의 감소가 언제부터 나오는지 보고, 이런 거 보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보는 중이에요. 단기적으로, 왜냐면 근데 입주 물량 같은 건 어느 정해져 있잖아. 지금 입주 물량은 아파트 이게 짓는 기간이 있으니까 이미 3년, 2년 반, 3년 전에 정해진 거라고. 실제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시장에서 조금 더 변수를 갖다 다이내믹하게 주는 거는 금리 부분이에요. 근데 전쟁까지 앞에 있어 정말 보기 힘들긴 해요,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맞추려고 하는 거는 저는 무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나는 그래도 단기 투자만 하기 때문에, 단기 배팅만 하기 때문에 큰 추세는 모르겠고, 난 단기 투자만 하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당신과 생각이 다릅니다라고 하시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론을 할 생각 없어요. 그 여러분들이 판단할 거예요. 제가 하는 거는 단지 지금 시점에서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뭔지, 그리고 그 요인이 어느 정도에 있는지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되게 간단하게요. 용어 상대학이야, 용어 상박. 수익이 비용을 약간 넘어간 상태예요. 약간. 그래서 언제든지 뒤집힐 수도 있는 상태예요. 금리가 올라가는 요인이 발생하면. 굉장히 간당간당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여유 범위가 얼마나 있는지, 뭘 봐야 되는지, 이런 걸 갖다 저는 그냥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투자의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겁니다. 설명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준비했던 게 더 있긴 있는데, 이 정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